반갑습니다. 태백산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사형 현대 철학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대 철학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19세기 유럽은 대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라는 주제입니다. 19세기 유럽은 대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19세기 유럽은 대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유럽은 프랑스 혁명과 이은 일련의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해 나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며 이 이데올로기들의 투쟁에 의해 유럽의 근대 정치는 빠른 속도로 이데올로기화됩니다. 우선 17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을 지배하던 권위주의와 절대주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자유주의가 등장해 국민 주권과 자유, 시민적 평등의 원리가 확산됩니다. 또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개념이 정착되는가 하면은 각국의 민족주의도 큰 발전을 이룩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절대 권력을 누리던 다른 나라의 왕들은 혁명의 근원지인 프랑스를 경계합니다. 거꾸로 프랑스는 혁명의 성과와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유럽 열강의 동맹에 맞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1792년에서 1815년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혁명의 전파라는 명분 아래 정복 전쟁을 벌인 결과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프랑스 국기 3색기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청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붉은색은 박애를 뜻합니다. 프랑스 3색기의 의미, 청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붉은색은 박애를 뜻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입니다. 나폴레옹의 정복지에서는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이 담긴 3색기의 열렬히 환호하며 전제 군주 대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 공화국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 이렇게 19세기는 전 유럽의 혁명의 불길을 당긴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막을 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1792년에서 1815년. 특히 1848년은 유럽 혁명해의 해라고 일컬었습니다. 1848년 유럽 혁명의 해. 많은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난 폴란드, 이탈리아, 보헤미아, 헝가리 반란에는 억압된 민족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폴란드는 프로이센에, 보헤미아와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저항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 대한 헝가리 반란은 가장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압되고 맙니다. 1848년에 유럽 혁명의 해에 프랑스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2월 혁명을 일으켜 반입법 군주 루이 필립을 곤자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혁명 기간 동안의 제1공화정에 이은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2월 혁명을 일으켜 반입헌 군주 루이 필립을 곤자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이 혁명 기간 동안의 제1공화정에 이은 제2공화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은 제2공화정은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2월 혁명 소식이 전해지자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1848년 3월에 혁명이 일어나 농민의 부역 의무가 폐지됩니다. 같은 해 3월에 독일 베를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지만은 앞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만을 받아낸 채 막을 내립니다. 영국에서는 비록 혁명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소외와 붕괴가 잇따라 일어납니다. 영국에서는 1838년 10년 전에 시작된 차티스트 운동, 인민 헌장을
비롯해 민중의 권리를 주장하는 총원선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자는 운동. 영국에서는 1838년 차티스트 운동, 인민헌장을 비롯해 민중의 권리를 주장하는 총원선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자는 운동. 그 후 10년 1848년을 전후로 절정에 이르나 결국 진압당하고 맙니다. 1848년을 유럽혁명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 1870년에는 로마 제국 멸망 이후 1400여 년 만에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됩니다. 1870년에 로마 제국 멸망 이후 1400여 년 만에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된다. 1871년 1월 프로이센은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영도 아래 독일 제2제국을 선포해 유럽 최강의 위치를 굳건히 다집니다. 독일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독일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 체제의 유럽 최강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는 독일. 비스마르크는 시국의 중요 현안은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혈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시국의 중요 현안은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혈, 아이런 앤 블러드로서 해결해야 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의회와 대중집회를 배관시하면서 국가 주도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갑니다. 이때 프랑스 파리에서는 민중자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코뮌이 피비린나는 탄압을 받아 무너지고 맙니다. 파리 코뮌. 당시 왕당파와 부르주아지는 사로잡은 남녀 3만 명을 길거리에서 무참히 사살합니다. 당시 왕당파와 부르주아지는 사로잡은 남녀 3만 명을 기꺼이 무참히 사살하는 참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세기 철학은 복잡한 양상으로 바뀐다. 20세기 철학은 복잡한 양상으로. 19세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진리나 이상을 추구한 결과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혁명, 살육이라는 사실에 좌절하고 맙니다. 혁명과 전쟁을 지켜보면서 냉철한 이성보다는 뜨거운 열정과 솟구치는 욕망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세기가 이성에 초점을 맞춘 계몽주의 시대라면 19세기는 열정적인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이제 철학은 억제된 감정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와 의미의 발견에 몰두하게 됩니다. 18세기가 이성에 초점을 둔 계몽주의 시대, 19세기는 열정적인 낭만주의 시대. 이제 철학은 억압된 감정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와 의미의 발견에 몰두하게 된다. 실존, 즉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존재에 눈을 돌려 그 의미를 파고듭니다. 이것이 실존 철학입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존재에 눈을 돌리고 그 의미를 파고든다. 이것이 실존 철학이다. 인류의 구원을 외치는 종교를 노예 근성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니체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염세의 눈으로 바라보는 쇼펜하우도 나타납니다. 실존 철학, 인류의 구원을 외치는 종교를 노예 근성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니체가 등장. 세상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염세의 눈으로 바라보는 쇼펜하우도 나타났다. 20세기에는 그 이전의 어느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처럼 짧은 기간에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업혁명. 그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산업혁명이 정점에 이르면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데 따른 인간성 상실, 공해와 환경 파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릅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하고 끔찍한 대량 살상이 자행됩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20세기는 모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큰 모순은 제국주의와 신민주의입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큰 모순은 제국주의와 신민주의다. 20세기에는 민족국가 대 민족국가의 대립이 제국주의 대 식민지 대립으로 변화합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큰 모순은 제국주의와 신민주의이다. 20세기에는 민족국가 대 민족국가의 대립이 제국주의 대 식민지의 대립으로 변화했다.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서구 열강들은 더 넓은 상품 소비 시장을 샀습니다.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후진국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제국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열강들은 너도나도 약탈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살육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그 열등감과 무력감을 다른 인종에게 대한 극단적인 배타주의와 전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나치즘, 민족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등장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소르니의 주도로 파시즘은 묶음 결속을 뜻합니다. 파시즘이라는 정치운동이 일어납니다. 파시즘에서는 국가가 절대 우위이며 국가를 상징하는 지도자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련의 스탈린의 숙청과 10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참혹한 전쟁도 이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발칸 반도와 중동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20세기는 제국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대립이 전쟁과 분쟁으로 나타난 세기입니다. 20세기는 제국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대립이 전쟁과 분쟁으로 나타난 세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철학은 자연히 형이상학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치열하게 비판한 마르크스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20세기 초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 정신분석자 프로이트는 20세기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20세기 초에.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계승 비판하면서 20세기 철학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가 큰 흐름으로 자리가 잡는가 하면은 사회를 다원적으로 보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20세기 초에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들의 생각을 계승 비판하면서 20세기 철학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가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는가 하면은 구조주의, 사회를 다원적으로 보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철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
과학 없는 철학은 장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철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철학은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철학은 복잡 다단한 양상을 보이지만 과학이라는 공통 토대 위에 섭니다. 중세 철학은 아시다시피 신학의 시녀지만 현대 철학은 과학의 시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세 철학 신학의 시녀, 현대 철학 과학의 시녀. 현대는 신보다 과학을 더 신봉하며 과학의 힘으로 신의 경지까지도 넘보는 시대입니다. 현대는 신보다 과학을 더 신봉하고 과학의 힘으로 신의 경지까지 넘보는 시대. 복제의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종교에 과학이 없으면 절름발이고 과학에 종교가 없으면 장님이다. 이 말을 살짝 바꿔 철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철학은 장님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현대입니다.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철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철학은 장님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스티브 호킹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 즉 우주와 창조자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스티븐 호킹.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 즉 우주와 창조자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신과 우주에 대한 대답을 이제는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있으며 특정한 법칙이 있는지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는 철학은 죽었고 그 영역은 발전된 물리학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고 했으며, 이것을 약간 바꿔 말하면 철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철학은 장님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명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 즉 우주와 창조자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신과 우주에 대한 대답을 이제는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 할 수 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있으며 특정한 법칙이 있는지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학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는 철학은 죽었고 그 영역은 발전된 물리학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스티븐 호킹입니다. 아무튼 현대 철학이 과학으로부터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 철학은 과학으로부터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철학적 의문들을 과학이 해결해주는 상황이라면 이제 철학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리스투스라는 일본 지필 그룹의 젊은 학자들 오시마 히로시, 사카모토 마사히코, 소메야 마사요시는 현대 철학을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눕니다. 발리스투스, 일본 지필 그룹의 젊은 학자들. 현대 철학을 세 가지로 양상으로 나눈다. 첫째는 철학이 과학처럼 되려는 철학의 과학화. 둘째는 과학을 철학 속에 위치 지우는 과학의 철학화. 셋째는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반과학이다. 현대 철학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보면 일본 지필 그룹의 젊은 학자들의 발리스투스라는
일본 지필 그룹의 젊은 학자들 발리스 두스. 현대 철학을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철학이 과학처럼 되려는 철학의 과학화. 둘째는 과학을 철학 속에 위치시키는 과학의 철학화. 철학의 과학화, 과학의 철학화. 셋째는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반과학. 아시겠죠? 철학의 과학화, 과학의 철학화, 그다음 반과학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철학의 과학화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대표적인 인물은 엥겔스입니다. 이들을 전개시킨 것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하버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에는 러셀, 전기에는 비트겐슈타인, 구조주의는 소시르, 네비스 트로스, 포스트 구조주의는 바슐라르, 푸코, 리오타르, 데리다, 들레주. 과학의 철학화에는 나누어 볼 수 있는 게 일상언어학파, 후계는 비트겐슈타인, 실용주의, 반과학화에는 실존주의 인물에는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현상화에 대해서는 후셀 퐁트, 생철학에 대해서는 쇼펜하워, 니체, 해석학에 대해서는 베르그송, 딜타이, 가다머, 정신분석학에는 프로이트, 융, 라캉, 베이스트. 내용이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철학의 과학화, 과학의 철학화, 반과학화 요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다음 마지막 정신분석학까지 대표적인 학자들을 볼 것 같으면은 철학의 과학화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있고 논리실증주의가 있고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학의 과학화로 양상을 띈다고 본 사람들은 철학의 과학화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엥겔스, 그 다음 전개시킨 사람들이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하버마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 논리실증주의에는 노셀, 전기에 비트겐슈타인, 구조주의에는 소시르, 네비스 트로스, 그 다음 포스트 구조주의는 바실라르, 푸코, 리오타르, 데리다, 들레주. 과학의 철학화에는 일상 언어학파와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과학의 철학화에는 일상주의 언어학파와 실용주의, 후기 비트겐슈타인, 반과학화에는 실존주의, 해석학, 실존주의에는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야스퍼르, 사르트르. 여기에는 현상학을 했는 사람, 그 이후에 현상학은 후설, 뽕티, 생철학에는 쇼펜하워, 니체, 해석학에는 베르고드송, 딜타이, 가다머, 정신분석학에는 프로이트, 융, 라캉, 베이트손. 마지막 빠르게 요약을 해볼 것 같으면 철학의 과학화, 마르크스주의, 논리실증주의, 구조주의, 그 다음 포스트 구조주의. 인물들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큰 틀만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철학의 과학화에는 마르크스주의, 논리실증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가 있다. 과학의 철학화에는 일상 언어학파와 실용주의, 과학의 철학화에는 일상 언어학파와 실용주의, 반과학화에는 실존주의, 해석학, 그 다음 정신분석학에는 프로이트, 융, 라캉, 베이트슨. 이렇게 현대 철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철학자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